네, 방금 소개받은 정운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 저를 초대해 주신 김상래 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명예교수이신 최준환 교수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최준환 교수가 저를 추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 교수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그냥 와서 아무런 얘기나 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플랜카드에 원로에게 길을 묻다 이렇게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호적으로는 원로일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청년인데 무슨 원로에게 길을 묻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저 말고도 한 일곱 분 정도 다시 더 오시는 것 같은데 이종찬 국정원장님 저보다 한 8년이시고 한 10년 아마 한환상 선생님 저보다 13년이시고 이런 식으로 그분들 확실히 원로시지만 저는 원소이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간 저보고 그냥 귀뜸해 주신 거가 저한테 그 영향을 미친 사람들 이런 거 말씀은 하되 될 수 있으면 제 말씀은 짧게 하고 뭔가 질문 대답하는 형식이 좋다고 하셨어요. Q&A 하라는 말씀이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 저한테 영향을 미친 세 분 들으라면은 말할 것도 없이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스코필드 박사님, 또 여러분 조순 선생님 아시죠? 조순 선생님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에 관한 말씀을 A4 용지로 한 2장씩 써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니에 관한 말씀도 또 조순 선생님에 관한 말씀도 쓰지 못하고 그냥 학교 측에 보낸 거는 그냥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처음에는 내 일생에 영향을 미친 스코필드 박사 이렇게 썼었는데 좀 약한 것 같아서 내 일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스코필드 박사라고 이름을 제목을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했는데 저희 연구소 직원이 그냥 지나가는 말 한 거를 받아들여 갖고 내 일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스코필드 박사였는데 표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만 스코필드 박사가 정말로 제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있죠? 누구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Dr. Scofield has made me what I am today 이런 영어 배우셨어요? 오늘날 제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역시 스코필드 박사 때문에 다 He has made me what little I have today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 일생을 다 결정해 주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인물을 안 가지신 것 같아서 그냥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째 번 문단만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스코필드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은 1960년 4월 내 나이 13살 때였다. 제 나이 13살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1970년 4월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와 스코필드 박사는 동행했고 그 시절 저는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의 대부분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릴게요. 괜찮죠?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에 더해서 제34인으로 불리는 영국 태생의 카나다인이십니다. 1916년 세브란스 의학 교수로 세브란스 아시죠? 연세대학교가 연희 전문하고 세브란스 의전이 합한 학교 아닙니까? 1916년 세브란스 의학 교수로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딘 그분은 일생 동안 강의와 장학 사업을 통해서 사랑과 나눔을 설파하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틈만 나면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일본의 만행을 기록하여 이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독립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은 석호필이란 한국식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분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지극했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한결같았습니다. 대강 소개가 됐죠? 스코필드 박사는 1889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 중에 럭비라는 거 아시죠? 럭비가 어디서 생겨난 운동이냐면 영국의 럭비시에서 생겨난 운동이에요. 그 럭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사남매 중 막내였던 것 같고 아버지는 신학 교수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세 사람들은 집은 어려웠지만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다 들어갔는데 스코필드 박사는 고등학교 초에 좀 말썽도 부리고 그래서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고 또 집안도 풍부하지 못해서 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신 그 스코필드 박사의 아버지가 노동을 해서라도 대학을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영국 농장 가서 일을 했으나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해서 카나다로 이민을 가갖고 카나다의 토론토 근교에서 농장 가서 일해갖고 그 돈으로 토론토 대학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병리학, 세균학 등으로 박사를 받고 있는데 1916년에 오셨으니까 1915년쯤에 카나다에서 아니라 한국에서 카나다로 편지가 갔어요. 한국에서 누가 편지를 했냐면은 그 세브란스 의전의 학장일까 그러니까 교장이신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스코필드 박사한테 편지하기를 지금 극동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의학을 좀 가르쳐야 되겠고 독실한 기독교인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스코필드 당신이 적임자라고 하는데 와서 봉사하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받고서는 흥분했다는 거죠. 흥분한 이유는 그 스코필드 박사의 아버님한테 와서 신학을 공부하던 한국인이 있었대요. 그 여병현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신기해서 그분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해서 한국의 인상이 스코필드 박사에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도 한편으로 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카나다에 가서 농장 가서 노동하다가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1차 대전이 언제 있었죠?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죠. 자기 친구들은 1차 대전에 참전하는데 소아마비 때문에 참전 못하게 되면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던 터에 극동에 와서 봉사하라니 좋은 기회다 해갖고 한국에 오셨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어릴 때 8살 때인가 만난 여병현 씨가 생각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1차 대전에 참전 못하는 대신에 봉사한다는 기분으로 한국에 와서 굉장히 좋은 교수를 이셨대요. 근데 여러분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919년이죠. 1919년 초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이갑성 선생이 찾아와서 국제정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갖고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세상 돌아가던 모습을 잡지나 신문에 난 걸 전부 잘 정리해서 이갑성 선생한테 가르쳐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갑성 선생이 2월 말에 곧 거사를 일으킬 테니까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3.1운동 사진은 아마 거의 다가 스코필드 박사가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근데 그분은 세균학자라 그런지 사진도 아주 잘 찍고 특히 좋은 카메라로 좋은 기술로 찍어갖고 그 사진 필름을 출국하는 선교사들한테 주어서 3.1운동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한국의 독립에 크게 기여하고 그 기여 때문에
지금 동작동의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신 유일한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3월에는 만세운동을 전부 사진 찍어서 세상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해 4월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라는 데가 있어요. 수촌리도 있고 제암리도 있는데 당시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제일 격렬하게 한 데가 아마 제암리 수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경찰들이 이 격렬하게 데모하는 사람들 혼 좀 내야 되겠다 해갖고 제암리 교회에 한국 사람들을 20여 명 모아다 놓고 문 닫고 기름 뿌리고 불 지르고 거기서 다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건을 또 가서 찍은 거예요. 세브란스 이전 교수니까 세브란스가 옛날 서울역 앞에 있었어요. 자전거를 소아마비가 있었지만 자전거를 하나 갖고 경부선을 타갖고 수원에서 내려서 수원역에서 제암리까지는 그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제암리의 참상을 다 찍어서 세상에 알리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카나다나 미국의 주요 신문에다가 조선 독립의 필요성, 그다음에 조선 독립의 필연성 이런 것들을 많이 실려갖고 결국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끔 큰 기여를 했다. 이것이 한국과 관련해서 스코필드 박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따라오세요. 지루하세요? 지루하시면 지루하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1920년에 실질적으로 추방당했고 뭐 좀 점잖은 말로는 비자 연장을 거부해서 카나다로 가서 토론토에서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서 35년간을 유명한 교수로 계셨습니다. 제가 그 토론토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 교수 휴게실에는 스코필드 박사의 초상화가 그냥 크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이분 것만 있냐고 그랬더니 그 대학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교수가 스코필드 박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년 동안 교수하다가 6년인가 은퇴를 하셨는데 마침 한국 정부 수립이 언제 됐죠? 1948년이죠? 해방은 45년이지만 정부 수립은 48년 아닙니까? 정부 수립 10주년 기념 때 이승만 대통령이 스코필드 박사를 독립유공자로 초청을 하셔서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초빙 교수로 12년 동안 계셨어요. 그게 1970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한국에서 한편으로는 장학사업 또 자선사업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60년대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그 바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것이다. 해서 참 글 많이 쓰셨어요. 여기 아마 연세 드신 선생님들은 60년대에 스코필드 박사님의 글을 읽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1960년대에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또 그 부패 추방 운동의 스코필드 박사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신 김수환, 추기경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영향력에서 손색이 없었을 겁니다. 독립운동 하셨다 하지 외국인이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신문에 말씀하셔도 아무도 손을 못 댄 거죠. 또 1980년대 역시 김수환, 추기경 님도 뭐 추기경도 어떡할 거야. 아무런 말씀해도 아무도 시비 못 걸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그만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셨는데 이게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이고 그다음 저와 스코필드 박사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스코필드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 스코필드 아시죠? 아세요? 네. 그 프리즌 브레이크에 마이클 스코필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스코필드가 한국에 한번 와갖고 자기의 한국명은 석호필이다.
이 내 한국명이 석호필인 것은 나보다 앞서 이 나라에 왔던 아주 유명한 분이 한국명을 석호필이라고 그래서 나도 석호필이라고 했다. 그렇게 신문을 다 났어요. 석호필은 돌석자, 돌이 굳잖아요. 굳은 의지의 석, 호랑이 호자, 두려워할 만한 호, 필, 돌필자, 필이라는 아세요? 석호필, 아주 굳은 의지로 가졌고, 굳은 의지를 가졌고,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석호필 이렇게 저 이름을 지셨습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이미 1916년부터 20년까지 계실 때 석호필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미드의 마이클 스코필드도 그렇게 했다는데 스코필드, 석호필 이름 비슷하죠?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총장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SDA라고 하는 영어 가르치는 데 있죠? 그거 아세요? 거기 초대 원장님도 또 스코필드 선생님이셨다네요. 그래서 그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SDA 원장님 스코필드, 1910년대에 오신 프랭크 스코필드, 또 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드라마에 나타난 마이클 스코필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처음 스코필드 박사를 알게 된 거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장학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학 사업 한다고 무슨 장학 기금을 크게 마련해놓고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 유럽의 친구들, 미국의 친구들한테 5달러,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저 모금에다가 저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장학 사업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청도 공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가자고 해갖고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다 이사를 왔는데 저쪽 지금 대학로 아시죠? 대학로 뒤에 있는 동숭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무지하게 고생했죠. 우리가 5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시골 충청도에서 좋은 말로 양반집 하던 여인네가 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병상 시트 세탁해서 우리들을 키우셨어요. 그때 일을 잘하셨는지 그냥 일감을 많이 모아다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나눠주는 걸 봤는데 그때 요새식으로 하면 저 하청을 받아갖고 재하청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재하청을 해주실 때 공정한 조건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일은 많이 갖다가 놀아주셨는데 그때 저 뜨거운 물이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도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서 빨래할 길은 없고 약수터에 가서 겨울에 빨래하시는 모습도 보고 뭐 눈물 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의식주 세 부분 다 힘들었지만 의생활은 뭐 빨리 열심히 해갖고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됐으니까 괜찮았지만 우선 식생활은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 때까지 점심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 점심을 싸는 도구인 도시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침에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 먹고 아침에 떡을 먹어야 든든하다 해갖고 옥수수 가루 들어보셨어요? 뭐 영어로 콘 파우더 그거 갖고 아침에는 떡 먹고 저녁에는 뭐 적당히 먹고 자면 된다 해서 그거 죽 먹고 괜찮은 날은 수제비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했는데 그 7년 동안에 쌀밥 먹은 날은 1년에 생일날 그 다음에 명절날 그리고 제삿날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은 아주 유교 전통이 강한 집이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사 한 열 몇 번 지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그때부터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좀 이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식생활이고 주생활 요새 아주 실감이 나는 게 전셋값 계속 오르죠. 어제도 우리 아들이 그냥 전셋값 올려달라고 한다고 대출 좀 대신 받아달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전셋집 담보로 하면 될 텐데 뭐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요새는 또 대출 규제가 생겨갖고 DTI, LTV 아시죠? 그게 잘 안 돼서
저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대신 조금 대출 받아가고 다시 재대출 해줬습니다만, 저희 동숭동에 130번지에 10호에 살았는데 2년마다 월세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130에 20호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130에 30호 결국 130에 40호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올라갈 데가 없어서 저 위로 낙산동 2번지 아주 빈민가에서 살았어요. 1가구가 아니라 1주택 7가구. 그러니까 화장실 때문에 아침에 매일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부지런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갈 생각은 못하고 이제 취직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런지 제가 6학년 때 그 스코필드 박사하고 같은 직장에 계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수이시던 어떤 분이 우리 클래스메이트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우리 집에 오시더니 아주 경상도 말로 이제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은창아, 네 공부 잘하면 내가 등록금 대준대. 공부 잘하래. 이렇게. 그래서 그냥 믿고 열심히 해갖고서는 중학교를 잘 갔어요. 제가 경기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영서 교수님이 스코필드 박사를 저한테 소개해갖고 스코필드 박사님이 중학교 등록금 대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등록금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가끔 대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학교를 다녔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 클래스메이트 때문에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이영수 선생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을 오랫동안 못 뵈어갖고 LA 가서 아주 수소문해갖고 사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분이 저 어릴 땐 막 은창아 그러더니 저보고 그냥 총리님 그러더니 이제 존댓말로 총리님, 저희들이 총리님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와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병원이가 댁에 가서 저를 소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동숭동에 교수 댁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수 부인들이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하고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예절을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 교수 부인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정 총리를 스코필드 박사한테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스코필드 박사를 알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스코필드 박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셔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인격 형성에 그야말로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정직해라.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동의하세요? 그 설명이 거짓말 한 번 해봐라. 결국은 그거를 덮어야 된다.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럼 덮어야 할 거짓말 2개가 생긴다. 3개, 4개 하기 때문에 살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정직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정직해갖고 누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대답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할 때도 그랬고 총리할 때도 기자들이 뭐 물어보면은 그냥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되는데 PR이라는 게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라는 거 아시죠? 안 알려도 좋을 것까지 다 얘기해갖고 제가 설화에 오른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에 이렇게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운 사람 특히 착한 어려운 사람을 볼 때는 비둘기의 자애로움으로 대하고 강한 사람 특히 정의롭지 못한 강한 사람을 만날 때는 호랑이의 엄격함으로
저 대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따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려운 사람, 특히 착한 사람은 비둘기처럼, 강한 사람, 특히 불의에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처럼 해갖고 살으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특히 사회에 대해서 불의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 물론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적인 비판이어야 한다 그래갖고 그게 그 힘이 제가 1986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직선제 개헌을 하라고 서명 운동 시작하는데 커다란 용기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스코필드 박사님을 안 만났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자리 내놓고 해갖고 사실은 서울대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또 그때 어떤 고마운 분이 나타나갖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이 사람들 쫓겨내면 쫓아내면 큰일 납니다. 서울대학교가 마치 막 쑤셔놓은 벌집처럼 될 테니까 안 되겠습니다 해갖고 살아났습니다만 이게 스코필드 박사가 건설적 비판 정신을 기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세 번째 가르침이 제일 사실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루는 세 번째 가르침은 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대학로를 그분하고 걷고 있는데 멀리서 서울법대 학장하시던 이한기 선생님이 멀리서 와갖고는 꾸벅 인사를 하면서 제가 법대의 이한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스코필드 박사가 뭘 가르치십니까? 했더니 이한기 교수님이 국제법을 가르칩니다. 했더니 스코필드 박사님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사실 그 이한기 선생님이 제 친구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인사는 없지만 친구 아버지인 걸 알고 있었고 또 이한기 선생님도 제가 당신 아드님의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없는 것을 가르치면서 월급 받으십니까? 그랬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로 당황하고 좀 서먹서먹하다가 헤어졌는데 숙소에 가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국제법이 어딨냐. 국가의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국제법이 다스리는 일은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을 봐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을 봐도 그렇고 2차 대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국력이라는 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지 국제법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그게 오늘날까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한국의 국력을 키우는데 노력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괜찮죠? 자, 어려운 사람, 특히 선한 사람한테는 비둘기처럼, 강한 사람, 특히 불의로운 사람한테는 호랑이처럼, 그 다음에 국력을 키우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날까지 제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 건데 더 큰 영향을 이제 그다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3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빨리 끝낼 테니까 그 다음에 Q&A 합시다. 네. 저는 이제 고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코필드 박사 때문에 제가 상과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고1, 고2 때는 이과 지망생이었어요. 제 소박한 희망은 뭐냐면은 이과 열심히 수학, 물리, 화학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공과대학 화공과 나와갖고 충주비디오 취직하는 게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몇 살에 낳으셨냐면 44세 낳으셨어요. 미국 친구들 보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프로덕티브 하셨다 그랬더니 미국 친구가 저보고 사람한테는 프로덕티브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퍼타일란 말 있죠. 퍼타일 하다고 그래. 저 드디어 어머니한테 프로덕티브 하자고. 하여간 44세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띄려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 공주 저 고향이 산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뒹굴기도 하고 간장도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기도 하고 또 그 당시는 용무초라고 그랬는데
사전에는 익모초라 그런 것 같은데요. 익모초도 드시고 했는데 안 떨어져 갖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굉장한 면역력을 기르고 아무리 굴러도 아무리 간장이 들어와도 익모초가 들어와도 살아났으니까 면역력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44살에 나신 전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월급 타다가 효도해야지, 그럼 취직해야지. 취직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요새 취직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지만 저 어릴 때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산업도 별로 없고 이과는 그냥 저 충주비료나 이런 데 들어가고 문과는 한국은행이나 삼성물산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개채용 말씀입니다. 저 공개채용 말고는 딴 데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고1, 고2 때 수학물리 화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되죠? 이미 자랑 많이 했어요? 또 해도 되죠? 제 제일 큰 일생의 자랑은 고1 때 우리 화학 선생님이 고3 가르치는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뭐 이과가 4대 반 되니까 이과 가르치고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도 가르치셨는데 우리 반에 하루는 오시더니 정근 이리 좀 따라와봐 라고 갔더니 채점을 시키는 거예요. 채점. 채점 이거 하라고 그래갖고 봤더니 고3 모의고사 화학 문제가 있고 답안지도 있어서 선생님 저는 고1입니다. 아니요 괜찮아 이 단답형이요. 할 수 있을게요. 그래갖고 제가 고3 모의고사 채점한 고1님은 자랑할 만하죠. 그래갖고 저는 물론 건지 이과 가려고 고3 올라갈 때 문과 이과 써내라고 그래갖고 이과 써냈는데 480명 중에 380명이 이과, 100명이 문과 지망하니까 학교에서 큰일 났더라고 막 캠페인을 문과 가라고 캠페인하는데 누가 말 듣나요? 각계격파를 하려고 한 30명씩 모아놓고 나서는 이 설득을 하는데 제가 그 함정에 빠졌어요. 제가 제일 못하던 과목인 생물 선생님이 우리 그룹에 오셔갖고 백지 하나씩 다 나눠주고선 저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다 써내라. 근데 저는 다란 말은 못 듣고 그냥 써내란 말만 들어갔고 뭐 이런 시시한 질문 하나 그러니까 무성의하게 5개를 써냈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5개밖에 몰라? 모릅니다. 이막 써낸 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중학교부터 다녔어? 고등학교부터 다녔어? 근데 제가 중학교부터 다녔지 않았습니까? 당시는 중학교 입시가 있어서. 중학교부터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5개밖에 모르면 관찰력 부족이니까 문과 가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문과를 갔어요. 난 충주비령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충주비령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문과 가면 법대 가면 더 좋잖아. 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해라 그러는데 글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김근태 씨를 만났어요. 우리 선배예요. 김근태 씨가 우리 스코필드 박사한테 다 말씀 못 들었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성경을 저는 신약을 그때 외우라고 그러면 막 신나서 외워가고 해갖고 신약 많이 읽었어요. 그분은 이제 구약은 안 가르치고 신약만 가르치셨는데 김근태 씨도 우리 선배라 같은 선배지만 성경반에 있었는데 김근태 씨 보고 저 충주비료 끝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법대 가라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네가 법대 가서 사시야 패스하겠지. 그런데 사시 패스한 판사, 검사, 변호사 돼야 되는 건데 너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안 맞습니까? 했더니 판사는 칼날 같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너 우유부단하잖아. 그럼 변호사는요? 변호사는 가끔 흙을 백이라고 그러고 백을 흙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 거짓말 못하잖아. 검사는요? 검사는 강압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너 마음이 약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스코필드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라 해서 이제 제 인생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스코필드 박사님한테서 어디 가면 좋으냐 그랬더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국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거기다 하나 보태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거다.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분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빈부격차가 심하다. 뿐만 아니라 그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부익부, 부는 익부하고 빈익빈, 빈은 익빈한다. 그런데 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거는 눈꼽만치도 없어서 참 안타깝다. 어디서 배웠는지, 난 눈꼽만치도 없다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어디서 배웠는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치도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 너는 한국의 이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방안을 가르쳐주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일생을 그 일을 하면 살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6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럼 어딜 가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상과대학 가라고 그러는데 상과대학 어느 과가 좋습니까? 했더니 무슨 과가 있냐고 그래서 경제, 경영, 그다음에 상학, 무역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럼 한번 우리 한빈한테 물어보자. 이 한빈이 80년대 후반에 경제부총리한 이한빈 씨예요. 근데 한빈은 지금 하와이 있으니 어떡하나? 라고 편지를 길게 디어 한빈 해갖고 데얼스 스튜던트 네임 운찬정 어떡어떡 쭉 긴 편지를 썼는데 이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지원서 마감날까지 답이 안 왔어요. 근데 보니까 경제, 경영, 상학, 무역, 경제가 이름이 제일 좋아 보여서 경제과를 지망을 해갖고 오늘날 제가 경제학자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마감한 후 3일 후에 편지가 왔어요. 정군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1980년대, 90년대는 경영학의 시대가 올 테니까 경영과 보내라고 했는데 이미 한걸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경영학은 명함도 못 내고 경제학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 가서 조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조순. 들어보셨죠? 조순이라는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야 됩니다. 이 한국의 경제학자들, 근대적 경제학자들은 다 키워내셨고,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하는 총재도 하시고, 서울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학 때 별로, 이거 상과대학이 이렇게 시시해 이러고 있을 때 미국서 오셔가지고서는 공부를 잘 가르쳐갖고, 야, 우리도 미국 갔다 오면 조순처럼 되겠지 하고 착각하고, 저부터 이제 유학을 가기 시작하니까 남들이, 야, 정운찬도 가는데 내가 왜 못 가? 해갖고 경제과 50명 중에 27명이 미국 가서 박사 받고 와갖고 20명 정도가 서울 시내 경제학 교수였어요. 참 많죠? 사업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갖고 동창회를 못 모입니다. 돈 버는 친구가 좀 있어갖고 오늘 내가 쏠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매일 밥 끝나면 야, 다 4만 원씩 내. 모인 지가 지금 5, 6년 된 것 같은데 최준환 교수한테 확인해 보면 아실 겁니다만 그런 식인데 조순 선생님이 매일 우리한테 가르치신 것이 조화, 균형, 중용, 밸런스 이런 거를 가르치셔갖고 제가 스코필드 박사가 빈부 격차를 줄이는데 힘쓰라고 그랬고 조순 선생님은 이 조화, 균형, 중용,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고 그러니까는 명령은 스코필드 박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은 조순 선생님한테 특히 경제 발전론 시간에 많이 배워서 오늘날 제가 경제학 교수 되고 동반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대답을 해드리고 하고 끝으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소개도 좀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조순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공적인 것도 있고 사적으로는 정말로 저는 조순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오늘날 제가 이만큼도 안 됐어요. 제가 한국은행 들어갈 때 추천서도 써주시고 그때 정부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저 들어갈 때 추천 케이스가 생겼는데 저를 한국은행에 추천해 주셨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가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또 유학 가라고 그러셔갖고 유학을 가갖고 이렇게 됐어요. 유학 가서 제가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다음에 콜롬비아 교수하고 있는데 또 오라고 그러셔서
오기 싫었거든요. 아니 콜롬비아 교수하면 됐지 뭐 또 서울대학까지 가나 했는데 나이 40대면 외롭네. 그리고 이게 서울대학교 공채 1기 중요하네 그래갖고 말씀은 듣되 안 되려고 서류 미비로 신청을 했는데 정신인사인지 그냥 또 시켜줘서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1978년 말에 오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유학 중에 제가 사귀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그 집에 가갖고 제가 지금 장가 갈 준비는 안 됐지만 나중에 이 집 누구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멋있는 말 쓰려고 미국 가서 유학 공부하다가 서광이 비치면 그런 말 잘 안 쓰죠 요새는. 서광이 비치면 편지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따님을 어디 시집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아유 혼났어요. 나중에 저희 장모 되신 분이 아니 키가 큰가 얼굴이 잘생겼나 우리 그런 말 나오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우리 어머니 부모가 있나 돈이 있나 장래가 있나 오무예요 오무. 키도 안 크고 얼굴도 못생기고 뭐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장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갔다가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조순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장가가고 싶은데 그 댁에서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조순 선생님이 우리 저희 장인 장모 되실 분을 남산에 동보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동 입구에 있지만 그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 모시다가 저녁을 잘 대접하고 조순 선생님이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정은찬 분이 외적인 조건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교수는 아마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그럼 합시다 그래갖고 결혼을 했으니 우리 은인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 일생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분이고 사실은 그 앞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낳아주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를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들한테 일생에 한 번도 반말 쓰신 적이 없어요. 자네 이래도 되는 건가? 목소리 크게 하면 화나신 거예요. 나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는 자네가 중학생이긴 하지만 이제는 공주 선영에 가서 성묘해야 될 때가 안 됐나?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계체라 그러나요? 그런 말만 쓰셨고 그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우리 학생들한테 한 번도 반말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한 1999년까지만 해도 무슨 시작을 했어요. 김정욱 씨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루는 제 친구 딴 대학 교수하는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야 임마 너 좀 티내는 것 같다. 애들한테 좀 말 좀 낮춰. 그래가 그다음부터 정욱이 이거 도와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낮췄지만 그 앞에는 존댓말만 썼었는데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거는 밥 먹을 때 식탁이라니까 어디 있습니까? 밥상이지. 밥 먹을 때 밥상에서 손에 닿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새 식탁에서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때 밥상이라는 게 자꾸 우리 집에는 손에 안 닿는 반찬이 없었는데 아마 나중에 잘 살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여쭤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 같아서는 분에 맞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분에 맞게 살라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노력은 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거가 제 일생에 영향을 참 많이 미쳤어요. 혹시 잔치집에서 부르더라도 3번 이상 간곡하게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어렵게 살 때라 잔치집에서 부르지 않아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는 잔치집에서 부르더라도 3번 이상 간곡하게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저런 자리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간 이유는 물론 진짜 이유는 준비가 안 돼서 안 간 것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항상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번은 와야 할 텐데. 그 메신저들이 2분밖에 안 와요. 근데 준비가 됐었어도 안 갔을 건데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안 갔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나한테 5번이나 왔어요. 물론 그 총리 자리가 5번은 아니고 뭐 이런저런 자리 5번이나 2년 동안 오는데 내가 모자랐어. 그러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좋은 의미에서 욕심도 생겼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직적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죠. 양극화는 더욱더 스코필드 박사 때부터 더욱더 심해졌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걸 내가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조금 있었고 5번이나 오라고 그래서 갔지만 우리 어머니가 잔치집에서 부르더라도 3번 이상 부르면 가지 않는 것이라 가르친 게 제 오늘날까지도 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영소 교수님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클래스메이트 친구라 스코필드 박사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정총리 어머님이 우리 동네 사람들을 전부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도해 주셔서 도와준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 동숭동에 살면서 처음에는 아버지까지 7이 살았고 7 가족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6 가족이 살았는데 한 칸방이란 말을 아세요? 한 칸방에서 살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워서 주무시는 걸 잘 못 봤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으나 아침에 제가 좀 늦게 일어날 때쯤 늦게 일어나고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정한수란 말 알죠?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항상 우리 애들 오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특히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걸 봤어요. 우리 어머님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교인도 아니고 그냥 유교식 전통에 따라서 제사 지낸 분인데 매일 아침에 맑은 물 해놓고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이 그러나 이제 저는 집에서는 제사 지내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스코필드 박사가 등록금 대주고 며칠 안 있다가 부르더니 교회 가라는 거예요. 나 등록금 대줬는데 교회를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고 제가 55년 개근입니다. 열심히 다니죠. 물론 날라리 교인이에요. 조금 남들 할 일 다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날라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개근하는 것만도 크다 그러셔갖고 개근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갈 때 아니면은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다 스코필드 박사님 생각이고 또 그때 저한테 동반 성장과 관련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룻기 아세요? 룻기가 짧아서 참 좋아요. 4장밖에 안 되고 2장 한 15절부터인가 거기 보아스도 나오죠? 나오미도 나오고 추수할 때 그냥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행인이라든지 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이삭을 가져가게 하라든지 또 레위기도 나오죠. 그런데 그런 레위기의 포도원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제 일생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벌써 1시간이면 되게 지루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Q&A 합시다. 괜찮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한상민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스코필드 박사님께서는 수완 제한미 학살 사건을 미국과 캐나다 신문에 폭로해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셨으며 이로 인해 스코필드 박사님께서는 1920년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시는 등
한국 독립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강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지니신 성품 가운데 이사장님께서 영향을 받은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으시며, 그리고 저희 대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성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사실은 제가 이 스코필드 박사에 관한 글을 한 2장 써갖고 학교에 보내드렸고, 학교에서 이걸 유인물로 다 돌려드릴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2장 그걸 읽고서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지루하실까봐 2문단만 읽어드렸죠. 근데 지금은 스코필드 박사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느냐, 또 대학생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냐 하는 질문 같은데, 거기에 관계되는 거 일부 또 읽어드릴게요. 이 문단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성경반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것 못지않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에는 고양이라도 웃길 정도로 익살스러우면서도 우리가 성경반의 지각한 이유를 둘러댈라치면 핑계대지 마시오라고 또박또박 우리말로 꾸짖으셨다. 성품의 일단을 나타내는 거죠. 평소에는 정말 인지하기 짝이 없는데 어떤 공적인 데서는 아주 엄격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분은 일찍 아버지를 여인 저에게는 친할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1889년생이시니까 저보다 55년 위세요. 많이 위시죠? 만nak 10일 아닙니다. 58년입니다. 58년이세요. 저는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있던 그분의 숙소를 가끔 드나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게 성품에 나올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슴처럼 선한 얼굴로 저를 운찬하고 부르곤 했는데, 손잡버린 저에게 한 번도 존칭을 생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예의와 품격을 갖추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꼭 엽서나 편지로 제게 안부를 전했을 만큼 자상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많이 써 있습니다. 가난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196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눈꼽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개탄하던 그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 공동체가 보살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고, 그런 이유로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도 경제학을 선택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끝까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책 한 권, 구두 한 켤레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재산을 모두 보육원과 YMCA에 헌납하고 떠나셨습니다. 지루하더라도 한 문단만 더 읽어드릴게요. 돌이켜보면 백발이 성성한 70대 할아버지와 철없는 13살 배기 꼬마의 만남이었거늘 그분은 저를 한결같이 성숙한 인격체로 대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은 제 일생의 축복이자 행운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저는 스코필드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저를 채찍질합니다. 양지바른 서울 동작동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잠든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 자애로운 미소로 제게 말을 건네시는 듯 합니다. 더 부지런하게, 더 정직하게, 더 정의롭게 사랑하며 살라고. 답이 좀 됐죠? 근데 사실은 이왕 요새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7월 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된 거 아시죠? 그때
참 걱정했어요. 인성교육을 진흥해야 할 정도로 우리 인성이 이렇게 마땅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쭉 있는데 그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한테 배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것은 저는 공동체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 여러 가지, 좋은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정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하실 분 또 손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학부 이성훈이라고 하고요. 일단 좋은 강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소신대로 결정하고 진행했던 일들 중에 지나고 보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던 일화가 있으신지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책상 서랍에다가 나 대통령 돼야지 하고 사셨다고 그러대요. 그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바빠서 이른바 젊은이들이 가져야 한다고들 하는 청운의 꿈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오늘날처럼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지나가고 보니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아주 큰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못했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은 세상을 볼 때 또 인생을 볼 때 조금 더 길게 멀리 또 넓게 깊게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구체적인 거는 상당히 있지만 구체적인 걸 여기서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있어요. 제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정부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70년대에 박정희 정부, 그다음에 80년대 전두환 정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사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사회 비판을 할 때 좀 더 화끈하게 좀 했으면 좋았겠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화끈하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실 때 조금 더 화끈하게 하다 볼까?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부에서 사회 비판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의 이제 약점은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고서 교수직 쫓겨나면 뭐 하나. 근데 86년에 개헌 서명을 다른 교수 김영식이라는 교수하고 이성규라는 교수하고 저하고 셋이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다 부잣집 아들하고 부잣집 사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앞으로 난 뭐 해먹고 살지. 선배들은 다 집에 돈이 많으니까 학교 그만둬도 좋겠지만 나는 그만두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너는 그냥 번역해 먹고 살면 되잖아. 그 당시에 왜 직장 잃은 사람들이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번역을 많이 해서 사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구나 하면서도 더 강한 드라이브를 했으면 하는데 더 강하게 못했어요.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250명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49명밖에 안 했어요. 그때 한 500명한테 보여줬더라면 평균적으로 100명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때 더 강한 드라이브를 못하고 그런 것이 항상 남습니다, 저한테. 저기 여학생입니까? 교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양소영 학생이라고 합니다.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요즘 대학가의 학생들에게 부족한 역사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무총리로서 저희 대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오늘 수요일이죠. 그저께가 아니라 일요일에 중국 출장을 갔다 돌아온 날인데 그 비행장에서 곧장 청담동 CGV에 가서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정말? 근데 어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한 과목 강의하는데 한 40명 학생들한테 암살 봤냐고 그랬더니 보는 학생이 둘밖에 없대요. 그거 참 문제죠? 서울대학교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대부분이 보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2,300만 명이 봤다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그것도 안 봤다. 어제 사실은 저 학생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요새 서울대 학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요새 학생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좀 위험한 얘기지만 데모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고 데모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건데 세계 각국에서 중산층을 어떻게 정해야 할 건가 하는가 이렇게 알아본 글이 있어요. 그 회사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한국의 어떤 회사원들, 미국의 회사원들, 불란서 회사원, 영국 회사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중산층의 정의가 뭐냐? 근데 한국의 중산층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회사원들 사이에서 아파트 30평 정도는 살아야 되고 자동차 2000cc 정도는 타야 되고 예금도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어떻고 다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중산층의 정의는 거의 예외가 없이 사회 비판적인 잡지나 신문을 적어도 한 개씩은 본다. 이게 중산층의 정의입니다. 지금 한국이 상당히 많이 커졌죠.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거기에 근접한 나라는 7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탈리아, 한국이에요. 7번째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가 됐고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시장도 보셨죠? 국제시장 보면 정말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갖고 오늘날 그 도전 정신, 캔두 스피릿, 헝그리 스피릿, 파이팅 스피릿 이런 것들과 또 교육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를 크게 만들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이지만 정신적으로 뭐 있냐? 잘 모르겠어요. 많지가 않아요. 뭐 자꾸 K-팝 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게 우리의 정신 세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이들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한 말씀 하라고 질문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사회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뭘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번 정책은 좀 지난 7월 21일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 이게 좀 곤란한 거 아니야? 인성교육을 뭐 어떻게 진흥하겠다는 거야? 집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인성은 학교에서 늦어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못한 거는 학교에서 보충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보세요. 지루하세요? 네. 일본은요. 일본 찬양론자는 아닙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참 본받을 게 많이 있어요. 꼭 가르치는 게 남한테 피해
피해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공동체 정신 같은 거는 유치원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저 작은 나무를 하나 갖다 놓고 학생 뭐 들어보라고 그러고 들죠. 그다음 조금 더 큰 거 보고 들어보라고 못 들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큰 나무를 갖다 놓고서는 들을 수가 없죠. 혼자는 둘도 못 들고 셋도 못 들고 그 유치원 학생들 다 함께 들으면은 들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저 단결심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든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미국도 다 저 어릴 때 그 인성 교육을 유치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앞에서 해야 돼요. 저 바로 일요일 날 저 장춘에서 여기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1시간 가까이 연발을 하는 도중에 시끄러워서 혼났어요. 애들이 막 울어대고 그냥 뛰고 그러는데 그때 저 부모들이 좀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말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와갖고 너무 미안하다고 저렇게 시끄러워서 그래서 저도 애 키웠는데 뭐 할 수 없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부모들이 이걸 막아줘야지 이걸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고 그 사회 비판 정신도 키우시고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과세요? 영어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할까요?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시간. 네. 네, 안녕하세요. 신학과 2학년 봉태균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 비판 의식을 키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르크스는 부조리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어요. 전 총리를 역임하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한국의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뭐 이제 통계적으로도 거의 가깝고 소위 구매력 평가에 의하면 3만 3천 달러, 3만 4천 달러 되니까 굉장히 큰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거는 과거에 고도 성장을 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어요. 저 80년대에 8%대 성장하고 90년대에는 6%대 성장하고 2000년대에는 4%대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3% 성장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성장해봤자 고용 없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 성장 없으면 고용 진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을 위해서 고용 증진을 위해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성장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경제적 양극화를 보자면요. 지니 기수라는 게 있어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기수라는 게 있는데 이 값이 0부터 1까지입니다. 0이면은 완전 평등이고 1이면은 혼자 독식하는 건데 이 값이 1997년, 98년 이전에는 0.26, 0.25였는데 지금 0.35예요. 소득 그 격차가 더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 보더라도 산업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대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LG, SK 4대 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이 GDP의 60%예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GDP하고 기업의 매출은 단순 비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거고 맞는 말인데 그 값이 GDP분의 4대 그룹의 매출이 1980년대에는 20%밖에 안 됐고 10년 전에는 40%, 지금 60%니까 경제적 힘이 한 군데 쏠리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 힘이 한 군데 쏠리는 그 자체는 뭐 배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힘이 한 군데 쏠리면 개인이나 사회나 오래 못 갑니다. 작년에 세월호가 문제가 생겼다 평형수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평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경제적 힘이 한 군데 쏠리니까 자연히 삼성전자 조금 어려워지고 현대자동차 조금 어려워지면 이 나라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성장의 양극화, 그래서 맥켄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 같은 데는 한국 경제를 갖다가 서서히 끓는 물에 있는 개구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때 사실은 그때 배 부를 때이기 때문에 다이내믹 코리아 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으로 야 무슨 동적인 코리아 친구들이 우리 흉보는 거 아니야? 다이내믹하다는 말이 unpredictable하다. unpredictable 코리아라고 그냥 우리 흉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했는데 요새는 누가 우리 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안 해주나 할 정도로 경제가 지금 활력을 잃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고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그래서 현오석 부총리 때는 규제 타파를 통한 투자 증신을 외쳤죠. 뭐 별 성과가 없어요.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진을 또 꾀하려고 그러죠. 소득 늘려주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늘었다 치더라도 지금 빚이 얼마예요? 1130조 가계부채가 있는 마당에 소비 늘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정책이 다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투자를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 투자는 기업이 한다.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다.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많은데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기업은 투자 대상을 마련해주고 중소기업은 돈을 마련해주면 되겠죠, 이론적으로. 동의하세요? 대기업들이요, 돈은 지금 사내 유보가 700조 원이라고 그래요. 700조 원. 700조 감이 안 오죠? 올 리가 없죠. 저도 경제학을 5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안 와요. 700조, 1조에 700배죠? 그럼 1조가 얼마나 큰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700조는 정말 더 큰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써도 1조 원 다 못 쓸 정도로 큰 돈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100만 원씩이면 1년이 얼마예요? 난 어쩌니 다 계산해 왔거든. 365일이니까 하루에 100만 원이면 1년에 3억 6,500만 원 써요. 천년이면 3,650억 원이죠? 동의하세요? 2천년이면 7,300억 원이죠? 7,300억 원이면 1조보다 한참 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2015년 전 아니면 2019년 전에 태어나셨다면서요. 아직 멀었어요. 1조 원 다 쓰는. 거기서 700배가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하면 투자 대상이 없다. 그럼 금방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투자 대상이 없기는 한국이 연구 및 개발, R&D 지출이 세계 5등이라던데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질문할 수 있죠? 근데 한국의 연구 및 개발 지출, R&D 지출은 주로 D예요, D. Development. 개발에 대한 지출이고 연구 지출이 없다는 것이죠. 전국 돌아다니다 보면 세계적인 공장이 빽빽하죠. 그러니까 공장은 많은데 연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의 R&D는 세계 5등이다. 그러나 다 D다, 거의 다. 근데 그 작은 R마저도 리서치가 아니고 리파인먼트다. 차이 아세요? 리서치, 리파인먼트. 저도 잘 모르지만 리서치는 근본적 연구고 리파인먼트는 다른 나라 사람들 아이디어에다가 조금 집어넣는 거라는 뜻이죠. 그렇게 한국 경제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R&D 지출이 D에서 R로 좀 가야 되고 R도 리파인먼트가 아니라 리서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걸리죠? 아니 리서치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 대주면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뭐 쉽지 않아요. 60년대, 70년대는 경제가 작고 단순했기 때문에 유망산업이 어딘지, 유능기업인지 누군지도 알 뿐만 아니라 독재 정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거나 다 하는 때이기 때문에 세금 걷어와. 또 한군에 돈 좀 찍어내. 그럼 그거 갖다가 한군에서 돈 찍어내고 세금 걷어다가 유망산업의 유능기업인들한테 대출해주면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그 사람들이 커서 오늘날 재벌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경제는 크고 복잡해서 누가 어디가 유망산업인지 누가 유능기업인지도 모르고 이제 민주정부가 돼서 조세 저항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한국은행도 독립이 돼갖고 돈 많이 꺼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돈 들어가는 방법 뭐 없나 제가 제안한 것이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대기업이 지금 돈이 무지하게 많은데 투자 안 하는 마당에 그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스무드하게 또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기서 다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4년 전인가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또 정부가 물자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 위주의 발주 이런 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은 지금 한국 경제 문제가 저성장 양극화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면은 경제도 활발해지고 그 활발해질 때 주역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성장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양극화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고 다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뭐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죠? 그게 기여 항모가 상당히 있어요. 통일은 대박이란 말 대통령이 하니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통일해도 되나 봐. 이런 식으로 돼서 통일을 거부하지 않게끔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크게 의식을 바꿨다는 의미에서 기여했지만 지금 통일 되면 큰일 나요. 오늘날 지금 되면은 남북 격차가 커서 이 남쪽 사람들이 북한 내가 살 준비가 돼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안 해주고 동네 상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마당에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을 잘 하려고 할 것이 아마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통일을 하려면요 무력 통일 원하세요? 평화 통일이죠. 평화 통일을 하려면은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북한 주민한테도 찬반 표시하라 그러고 남한 주민한테도 찬반 표시하라 그러는데 그때 양쪽이 다 찬성해야 됩니다. 남한이 지금 양극화가 심해갖고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저것들 1류 국민도 있고 2류 국민도 있네. 우리 저것들하고 통일하면 3류 국민 아니야? 찬성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동반성장이 필요하고 남북 간의 동반성장도 필요한 것이 지금 남한의 경제와 북한의 경제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40배 정도 돼요. 그런 마당에 남한 사람들이 아무리 삼육대학 같은 데서 도의 교육을 잘 받는다 할지라도 남에 대한 배려를 하라고 해서 잘 교육받는다 할지라도 40대 1의 경제일 때 40쪽에 있는 사람들이 1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하는데 찬성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남한 주민들이 찬성하게 하려면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남 간의 동반성장도 필요하고 남북 간의 동반성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밖에 비경제적 구조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다 설명드릴 겨를은 별로 없을 것 같으네요. 누가 질문했더라. 됐습니까?